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 원까지 빌리려면 연소득이 1억 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금리 유형별로 좀 다르지만 소득이 1억 원을 훌쩍 넘어도 최대 6억 원 제한에 걸립니다.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면 오늘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로 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줄게 되죠. 복잡해진 대출 방정식 전문가들과 풀어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강현옥 풀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627 대출 규제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되는데 그에 따라서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규제가 발표된 게 27일 오전, 정오 전이었습니다. 당시 하루 차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분들도 있다는데 어떤 좀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낭패를 본 사례들이랄까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주현수 교수님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러면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전에 다 프론트 로딩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이 6억 이상 대출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부분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된 분들은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겠죠. 반면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접근을 해본다면은 주요한 높은 가격에 있던 지역들의 아파트나 주택들의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 있었단 말이죠. 풍선 옆으로 확산되는 상승이.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위의 부분이 더 커지면서 아래가 더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대출 규제가 어떤 수요를 줄이는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대출 전문가시죠. 강현옥 풀팩 대표님 얼마 전에 풀팩의 상급치로 갈아타는 대출 능력 같은데 그런 책도 쓰셔서 대출 받는 분들이 관심이 많았을 텐데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나오고 나서 많은 문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의들이 좀 많았어요? 6월 27일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계약 후에 대출 접수를 못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문의 수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제 방안으로 27일까지 6월 27일, 6월 28일부터 바로 이 규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계약을 마치신 분들, 즉 계약금과 계약금 영수증이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문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접수까지 완료되신 분들은 사실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반면에 분명히 본 계약까지는 마쳤는데 종전 규정, 즉 내가 40년 원리금 상환으로 이 대출 계획, 잔금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나는 확실히 30년 만기 제한이 아니라 40년 만기로 정말 받을 수 있는 게 맞느냐라는 그러한 확인 문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40년 안 되는 거죠? 근데 40년으로 가능한 은행들이 있고 이미 총량이 다 차서 그 은행들은 더 이상 못 받아주는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발표하신 거에 따르면 본 계약을 마친 그러한 차주분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까지는 구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문의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사람마다 여러 경우마다 많은 다른데 이렇게 되고 나서 워낙에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그 주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 비대면으로 하는 걸 다 지금 막았다는데 아직도 지금 다 대부분 막혀 있나요, 지금? 지금 이제 오늘 오전부터 이제 조금씩 열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게 이제 자본 조달 비용이 싸기 때문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자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총량 규제를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비대면은 주로 담보대출도 있지만 신용대출이 많은 편이죠. 예, 뭐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만 신용대출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급하게 신용대출을 빌려야 될 분들,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 분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럽겠네요.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신용대출을 일으키려고 한다면은 이제 직접 그 영업점을 가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좀 낭패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우리 강현욱 대표님이 좀 대출을 원한다거나 이런 낭패를 겪는다거나 이런 관련해서 꼭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뭘 좀 들을 수 있어요? 이번 대출 규제의 키워드 자체 중에 하나가 전입 의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즉 이제 실거주를 해야 한다, 즉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전입과 실거주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일단 이제 6억 원 이상의 서울 수도권의 주담대를 실행한 차주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즉 원천적으로 갭 투자가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갭 투자의 방법에는 사실 이렇게 후순위 주택담보대출까지 일으켜서 이제 담보대출의 힘을 빌려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전액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번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돈 안 빌리고 하면.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안심을 하실 수가 없는 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규제가 되었거든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과 전세입자가 동시 세팅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때 전세입자가 받는 대출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금 투자로 해서 갭 투자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만약에 그날 당일에 전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게 될 때 그 전세입자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될 경우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잔금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그 전 매도인과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매수인이 승계받는 방법들이 지금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도인과 부동산 사장님들과 소장님들과 함께 잘 협의를 해보셔서 잔금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비실거주에 대한 제한 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갭 투자를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 의무가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인해서 갭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는 제한 사항과 주의 사항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전세자금, 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료할 경우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주의할 게 많고 세부적인 실행 사항도 많아서 금융위원회도 그 계속 사안일 때마다 좀 설명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6억 원 대출 규제만이 아니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바로 예고가 계속 됐습니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입니다. 저희 방송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대출 한도가 이제 뭐 한 3천만 원 전후 소득별로 다르지만 어느 정도 줄게 되죠, 이게? 지금 그 2차 스트레스 DSR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겁니다. 대략적으로 3%에서 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각각의 금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혼합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변동형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여파가 클 수가 있고요. 고정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죠. 다만 이제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고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변동형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형이 더 많이 줄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변동형이.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변동형 대출금리로 받는 거죠? 한국에서는 변동형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소득이 실제 얼마 주는지를 잘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군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3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다 돈을 곳곳에 긁어 모은 다음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한도가 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 대안이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높을 개연성이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리스키한 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네, 그러네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리고 627 대출 규제 중에서 주담대 외에도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른바 정책 대출도 한도가 줄어들잖아요. 이 두 가지 같아요. 요 한도는 얼마씩 줄어드는데 요건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에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과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을 이제 보았을 때 크게 은행재원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스트레스 DSR은 정책자금 대출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정책자금 대출은 DSR을 보는 상품이 아니라 DSR 미적용, 즉 DTI를 보고 나가는 상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자금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에는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이 실행이 되면 실행이 될수록 가계대출 총량에도 그 규모를 일정 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은행재원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의 전반적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2억 5천까지 나왔던 그러한 차주가 이제는 2억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생애 최초도 3억 원에서 2억 4천으로 축소되었고 네. 그리고 신혼부부에 있어서도 4억 원이 3억 2천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저출산 정책이라고 해서 신생아 특례에 대한 것은 주택가격 9억 원, 최대 대출한도 5억 원까지 진행해주는 그러한 정부 지원성 상품이었는데요. 예. 이 대출의 한도도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 작품이 이제 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예. 사실 지금 은행 재원 대출의 금리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을 형성하고 물론 신용 점수와 우대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네. 이 신생아 특례는 최대 1.8%, 즉 1%대의 금리도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 최대 2억 원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1%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소득 기준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금리 상품이 이제는 이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은 이제 집을 살 때 하는 것이고 버팀목 대출은 전세를 하는 돈인데 네. 이것까지 좀 낮춘다고 하니까 가계대출 아까 총량 규제에 포함이 돼서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이것까지 좀 낮췄어야 됐나 하는 좀 의문이 좀 드네요. 이거 꼭 어려운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2024년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부분 최소한 50% 이상이 정책자금 대출에 의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5월 계속해서 지금 5조 원대가 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실제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6억 원의 그 캡을 이제 씌워놓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 이전에는 지금 5억 원까지 됐었단 말이죠. 그것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 언더의 금리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됐는데 낮은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5억 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어떤 의미로는 이쪽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있는 가구들이라면 대부분 다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6억으로 제한을 했던 가계대출의 그 양적 제한이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그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을 완화하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좀 대상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받도록.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총소득이 지금 2억 원 이하인 그런 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걸 2.5억 원으로 뭐 높여주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없어진 게 됐고요. 다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신생아 자녀가 있는데 소득이 2.5억 원이다라고 2억 5천. 하면 2억 5천이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일으켜서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자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로? 제공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을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저출생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거 국가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나온 경우 이런 혜택을 준다는 그건 정책적인 목적도 좀 필요하잖아요. 언제는 그렇게 해서 조금 대책을 많이 하려다가 이제 가계대출 문제가 되니까 또 금방 저어버리고 정책에도 일관성은 좀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이제 비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우리가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보편적인 거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특별하게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소득이 가구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기의 자산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판단의 근거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너무나 빚내서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좀 종용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걸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가계대출이 워낙 문제가 되고. 이번 대책에서 또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더군요. 입주를 하던 분양단지 계약자들의 걱정이 크다는데 이게 잠깐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세금을 잔금으로 활용하려던 분양자들 또는 중도금이나 잔금도 지금 6억 제한이 되잖아요. 이제 공고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술적으로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영향을 받는 겁니까, 이건? 네, 맞습니다.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6월 27일까지 나면 괜찮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6억 원 이상도 잔금 대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제한 사항 없이 나가겠지만 잔금 대출 때는 DSR 범위, 즉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6억 원까지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더 많은 차주분들에게 금융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6억 원 한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6억 원 이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이러한 고소득 차주분들에게는 역차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분양이 된 그러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본인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이제 집을 사라는 거냐라는 비판 어린 시각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분양 단지에 입주 잔금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규제 지역에서는 신용대출도 1억 원 이상 사용을 못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잔금을 치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 전세금으로 이제 잔금을 치르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이제 잔금을 치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선당 후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무작정 내가 대출을 내고 이제 청약에 이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면밀한 작은 계획을 세우셔서 들어가셔야 잔금 사고가 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분양가가 워낙 높으니까 서울 어떤 외곽 지역만 해도 10억에서 15억 전후가 된다면 분양가가 높으니까 달랑 그냥 됐다고 할 경우에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돈을 빌리지 못해서 이제 분양을 포기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 좀 우려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지금 이번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수요를 컨트롤하는 목적입니다. 수요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번 행정부에서 다음번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그것도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공급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공급 물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공급 쪽에서? 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6억이라는 어떤 특정한 수치라는 것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그냥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번 정부 내지는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측면에서 정확하게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수요부터 먼저 컨트롤하겠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은 공급을 어떤 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땅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 뭔가 부동산 대책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요면 숨통만 딱 조여놓고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대선 과정에서도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식의 정책 과정에서 사전에 다 준비되어 있기는 사실 쉽지 않은 한 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조금 더 미안하지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네.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 대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주현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들이 이제 대체로 이거 6억 한도 제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돈이 절반 정도는 돼야 된다. 다 대출로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빚내면 곤란하다. 6억 원 대출 한도 규제를 매기하는데 뭐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지금 이런 6억 원 규제 대출로 인해서 돈 빌리기도 어렵지만 빌리는 분들 과연 금리를 어느 정도 물게 되나 이것도 참 관심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5월입니다만 5월 금리를 보니까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떨어졌는데
예금 금리가 좀 더 떨어진 것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선행적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동되는 그 예금 금리도 한꺼번에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도 내려가면 좋을 텐데 대출 금리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니까 예대 마진이 늘어나고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은 지켜야 되는데 이제 신규 차주 유입이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나도 빚내서 집을 사볼까라는 그러한 이제 심리 수요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고서라든지 또는 회의 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가겠지만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 거시 건정성 강화다. 즉 이러한 금융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규제가 맞물려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변동형 금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낮아지는 금리 형태가 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변동형 차주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 한도 때문에 변동형보다는 고정형, 즉 혼합형이나 이러한 주기형 상품의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주기형 상품이 금리적인 메리트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가 고정금리 차주로 많이 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변동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에 그런 체감을 많이 못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기타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러한 변동형 상품을 쓰고 있는 분들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체감을 하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고정형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리 인하의 기조를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비주택이라든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있어서 변동형 상품을 쓰는 그러한 차주분들은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갈 수는 있으나 그러나 대출 총량 규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쏙쏙 내려올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하는 만큼 내려오기는커녕 지금 은행 가계대출 억제한다고 하니까 일부 은행인데 이 전반적인 시중금리 인하 속에서도 대출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근데 예금금리는 더 많이 떨어뜨리고 그동안 대출금리는 조금밖에 안 떨어뜨리는데 이제 다시 올린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4월에 2.71%였는데 이게 2.63%로 5월에 들어가면서 약 8bp 정도 감소가 됐어요. 0.08%. 네네. 네. 근데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4.19에서 4.17로 떨어지면서 2bp 떨어졌단 말이죠. 0.02%. 그러니까 대출금리도 뭐 떨어지기는 했는데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것만큼은 안 떨어지니까. 예금금리가 대출금리 떨어진 것보다 4배나 더 떨어졌네. 그렇죠. 이것만 보면. 이걸로 따지면 이제 예대금리차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예대금리차가 지금 154bp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50에서 1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봤던 2024년 그 중순 때 110bp 레벨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매를 막기 좋은 때는 은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24년 8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총량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왔고 아마 작년 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5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을 아예 막았었죠. 금리가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고 일단 막으라니까 막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든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연초가 되면서 이제 총량 규제가 1년 단위로 움직이니까 다시 풀려서 여기에서 대출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대출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아예 대놓고 6억 원 한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총량 규제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문제는 총량 규제는 그 양에 대한 규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대출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가격 메커니즘은 작용을 안 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작용을 안 하는 형태에서 대출 금리를 떨어뜨려도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곡이 생긴다기 때문에. 당장 지금 대출 금리를 올렸어요 연말에. 대출 규제 조치 발표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은행들이 우리은행도 올렸고. 예, 맞습니다. 대출 가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신한은행도 올렸고 이렇게 바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야 그 다른 사람들. 즉 이 6억 원의 한도에 있지 않은 다른 대출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돼야지 실제적으로 이 정책이 의도하는 바 가계대출의 그 증가세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그 목적에 부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예. 내리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한국은행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대출의 이슈, 가계대출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려야 된다. 네. 한국은행이 거시경제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납득할 수가 있는데 거시경제의 둔화에 따라 가지고 대응해 가지고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 낮춰도 돼. 그리고서는 페드를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듀얼 맨데이트도 아닌데 네.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계대출 강화 차원에서 계속 금리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시사하는 그런 걸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 이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을 빌려야 할 분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싶어도 대책이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대출 전문가로서 강현욱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뭐 다른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규제를 뚫고 간다 그럴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온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직격탄을 맞으시는 분들, 고소득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사이징해서 입지를 낮춘다든지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미룬다든지 또는 전월세 시장에 한 번 더 머무른다라든지 그런 자신의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오버슈팅 되어 있던 강남 부분에 제가 무리하게 또는 이제 또 다른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다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렇게 이제 고소득자 또는 이제 고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조정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조정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를 한번 보시고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지금은 이렇게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머무를 때도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지금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소득 확인이 분명히 되셔야 되고 기존의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SGI 같은 경우 그 전세자금 대출의 비중이 60%가 넘으면 DSR 40%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DSR 규제도 들어왔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한 번 더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득 체크, DSR 체크도 한번 같이 가보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급한 분들이 찾을 수 있는 편법적인 방법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편법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목이 마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뭐 엄청 높다든지 네. 또는 사금융을 연결하는 네. 거라든지 이런 네. 걸 좀 주의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한번 마지막 질문을 주현수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대출 규제에서 집을 못 사는데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서 집을 살 수 있다, 쇼핑을 한다는 건데 이건 실제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은 정도이고 이제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통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소유 현황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8% 정도 됩니다. 이게 그 작은 숫자처럼 보이겠지만 23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0.245%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8bp, 4bp 정도가 증가한 셈이니까 그렇게 이 작은 숫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그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2%, 그다음에 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34%로 이 두 국가에서 나오는 비율이 약 75%,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때 한국에서 자금을 이제 끌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DSR이라든지 각각의 규제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으나 자국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걸 이제 막을 나온 방법은 거고 없는 거죠. 그거를 사실 막기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보면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더 추가적으로 내게 한다든가 외국인에 대해서? 예, 네. 맞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투기세를 20% 부여를 한다라든가 별도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인지세 형태로 2%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아니면은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 그 승인 없이는 매입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시장 동행에 관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강현옥 풀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